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방송되는 시간에 박기영 본부장 정책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데 대해서 11년 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TV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 국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테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기영 본부장에 대한 비판 여론 잦아들었을까요? 하루가 지난 오늘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인사 발탁으로 탁현민 이병 구하기 작전에 이어 박기영 일병 구하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입니까?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R&D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자고 제안한 건 누굽니까? 박기영 본부장은 어제 구국의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길 바랍니다. 청와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 씨는 전 세계의 오명을 떨친 희대의 과학 사기극 황우석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어제 박 씨에게는 공과 과가 있다는 등 구구절절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입니다. 승마 산업을 육성하려 했다는 박기영 본부장이 결국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보좌관 경력을 높이 샀다는 궤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살골을 넣은 선수를 재기용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득점할 테니 뛰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박기영 본부장 지금이라도 넣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은 충정은 딴 곳에서 발휘하고 이 일은 적격자가 아님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민경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기영 본부장을 향해서 뻔뻔하다는 단어를 썼고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원장은 세상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청와대 해명을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자살골이라는 표를 썼고요.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춘호 위원, 박기영 본부장이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어제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방송 나중에 기자회견 그다음에 정책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저는 뭐 대형 사고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국민들 그다음에 과학계 동료 선후배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기자회견이자 정책 간담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분의 진심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었을 것 같고요.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이런 논란 속에서도 계속 지키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만 더 크게 갖게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야당이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박기영 본부장에 대해서 오늘도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말 틀리는 말로는 반응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자기 SNS에서 글을 올렸죠. 문제가 있다면 빨리 끊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방금 전에 박완주 수석 부총무죠? 원내 부대표죠? 예. 지금 손혜원 의원 건데요. 이거 전에 박완주 민주당 수석 대변인
네. 준비된 거 있으면 그걸 먼저 좀 보여주시죠. 당에서 논평하지 말라고 했다. 일부러 차관급까지 뭐 다 이야기할 게 있겠느냐라고 그러는데 당에서 논평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당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당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자기 SNS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끊고 가야 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특히 과학계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끊고 가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귀를 열고 듣는 분이기 때문에 결정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죠. 예, 관련해서 어제 박기영 본부장이 정책 토론회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 7분 반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온 댓글들을 좀 봤는데요. 13분이 의견을 담아주셨는데 이 가운데 11분이 바로 그만둬야 한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2분 정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일단 일하는 것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른 공직 후보자들도 그런 과가 있었지만은 임명이 돼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이 SNS상을 통해서도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은 어제 박경 본부장의 기자 간담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11년 만에 사과가 사과인지 그 사이에 예컨대 11년 전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녹취록을 하나 제공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황우석 사태가 거의 드러난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박기영 본부장이. 근데 그때도 이제 황우석 교수죠 당시를 감싸는 그런 발언을 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의 사과가 공직 임명에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공직 임명을 위한 사과 아니냐. 그렇게 또 좀 냉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20조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과학기술계입니다. 근데 과학기술계 분들은 이 황우석 사태가 일종의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죠. 이게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게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신 분이 다시 그것을 이제 전담하는 분으로 온다는 것은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박기영 본부장이 가장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20조를 쓰면서도 그분들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발생 안 한다 그러면 혈세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 자체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편 같은 걸 연상시키는데, 막장 드라마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주인공과 좀 악역이라고 하는 대척점에서 사과해 그러는데, 악역에서 안 해 하다가 딱 사과를 하면서 이러면 됐지라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익숙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공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역시 야당에서는 저걸 보고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고 청와대가 공과 과를 같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모양새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여론 수렴을 잘하는 모양새로 이거를 좀 처리를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춘호 논설위원이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손혜원 의원이 아마 그 자신의 SNS 글에 댓글을 남긴 분들과 계속해서 글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자, 여론몰이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댓글이 달렸더니 손혜원 의원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비판 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인사로 인한 파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지금 끊고 가야 한다. 이런 또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전체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전체의 기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마 지금 말은 못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을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 친문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져서는 정권에 큰 부담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봐요. 그 네티즌이 이제 손혜원 의원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여론몰이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글을
붙이니까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쯤 됐으면 본인이 알아서 사퇴해야 된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청와대에 부담 주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만약 이번 주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정부 여당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상황이 박기영 본부장이 입장 표명을 한 다음에도 좋지 않게 흘러가자 청와대가 어제 저녁에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긴급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봐도 된다. 이 말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윤천호 위원, 지금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청와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과 과를 함께 봐달라, 박기영 본부장 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함께 봐주시되 정 안 된다면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지. 공식적인 해석은 후장 같아요. 일단 한번 보시고 아니면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뜻인데 저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아까 조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 말미에 이 말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 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그 문장 구성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인데 저기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귀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국정 목표 실천에 있어서 참작의 경험, 특히 실패 경험에서도 어떤 그 성찰해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은 이해는 하겠어요. 분명히 사람이라는 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러니 과는 이런 건 줄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공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따져놓고 보니까 우리 정부의 IT 경쟁력, 과학기술 정보력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높았던 때가 참여정부 때고 그때 그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 박기영이다.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하고 호흡 잘 맞는다. 이 말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나중에 더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 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아까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말한 것처럼 공과 과를 따지자고 그러면 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크기 때문에, 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또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언론 보도 통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좀 급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박기영 본부장을. 이런 마음에서 저 브리핑이 나왔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기영 본부장의 잠재성이 있다. 이게 과는 분명히 있지만 같이 써보면 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믿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 윤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감을 얻을 만큼의 어떤 성과라든가 명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 그 정도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뭐 이것이 조금 뒤따라가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약간은 그런 부정적인 언급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청와대가 반응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진보 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그 단체들이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지켜지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반응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류와도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또 그런 얘기도 더했어요. 인사권자가 왜 이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한다. 어제 수석들 긴급회의한 다음에 그 뜻을, 그 회의 결과를 갖고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결과를 갖고 대통령을 찾아갔더니 대통령이 이 뜻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달라. 공과 과가 있고 국민들께 좀 살펴봐 주시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어쨌든 이 사람 일 시키면 잘할 사람이다. 이것도 좀 얘기해 달라는 건데 청와대 브리핑이 아까 김우석 부소장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고. 예. 왜 그렇게 보신 거죠? 일단은 뭐 설명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게 설득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나 뭐 시민단체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과가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계에 있는 담당자들이 인정을 하고 수혜자들도 인정을 하고 20조라고 하는 그 자금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적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거 원래 뭐 패싸움도 되고 이전 투구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책을 선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물론 대통령이 바라보는 인재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사자들한테 이게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책 결과를 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뭐 자진 사퇴냐 아니면 대통령의 결단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은 뭐 이렇게 자진 사퇴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것과 자진 사퇴를 하는 것, 오류를 인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잘못됐다 하면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바로 잡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살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그냥 본인의 문제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가 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청와대의 결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우석 소장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할 때예요.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브리핑했다가 기자들 질문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차관급 인사 갖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질문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사라는 비판이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대통령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설명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 이제 하루 이틀
경과를 보겠다. 어제부터 하루면 오늘이고 이틀이면 내일 주말이란 말이죠. 이 사이에 청와대가 결단을 하든지 박기영 본부장이 결단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박기영 본부장의 어제 대국민 입장 표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박기영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죠.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번 사과의 글도 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사퇴 요구가 많은데 제가 고집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저에게 이제 일할 기회를 계속 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그 발전과 또 국민의 성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님하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지? 직접적인 개인적인 교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은 없고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모임에서 몇 차례 얼굴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적은 없었고요. 그 황 박사 관련해서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하여튼 또 국민들께 정말 많이 어려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는 좀 잘된 그 과학기술 혁신 체계 정말 컨트롤 타워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체계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처절한 반성이고요. 그렇게 받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영 본부장 결국 기자들의 질문 다 받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고 일어섰는데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보였는데요.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분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황우석 교수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류, 개인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다. 이 얘기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황우석 교수와 교류하지 않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워지는 것이냐.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려 했을까? 오히려 안 한 일만 못한 대답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오히려 비겁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와 거리를 두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이 본부장으로서 취임을 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평생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시절에 황우석 교수와 함께 있고 환하게 웃고 주고받은 말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지금 SNS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도 공저를 했고요. 거기다 이름을 올렸어요. 이렇게 같이 한때 보냈던 사람을 어떻게 이 장면에서 거의 조금 관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국민적으로도 이렇게 볼 때 공직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나.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렇게 좀 울 필요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당당하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하고 거기서 심판을 스스로 받는 생각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돼야지 저렇게 감정적으로 구국의 심정 이런 단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좀 부정적 효과가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것도 사실 지금 그 핵심적인 게 결국 황우석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한참 앞서 나갔던 유전자 사업이
후퇴하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뭐 다시 이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설명하는 것들이 오늘 어제 그 기자회견은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저걸 거부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논문 저자, 공동 저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그 자원을 배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황우석 박사가 제공하는 그 논문, 그 연구비를 상당 부분 불법적으로 받았고 그걸 또 불법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정말 진솔하게 좀 더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패널분들 윤춘원 논설위원 이야기 듣고 청와대 반응, 정치권 반응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내일 중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추가로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가 됐든 박기영 본부장이 됐든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본부장 문제 어떻게 처리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죠. 계속해서 청와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진 손목시계 찻잔 세트 만들었고요. 어제 자료를 내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윤춘원 논설위원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역대 대통령들이 그 시계는 다들 만들었죠. 영삼 시계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DJ 시계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도 자기 이름으로 둔 시계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만든 건 그 처음입니까? 처음이었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보면 대통령 시계의 공통점 하나, 반드시 봉황이 있습니다. 청와대 상징이죠. 네, 봉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 이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담은 문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찻잔인 것 같습니다. 네, 찻잔이고 이제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품이 느껴지는 정성을 들인 시계와 그다음에 식기 디자인 같습니다. 시계 앞면에 우리가 보는 이 시계 이제 시간을 보는 그 면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그냥 이름만 썼다고 하네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글귀가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뒷면에는 저렇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생 신조, 또 정치 신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저 시계를 이제 시중에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시중에서 파는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기념품이라서 청와대 방문객이나 손님들한테 주는 대통령의 선물로 앞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 시계를 처음으로 선물 받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라고 하네요. 6월 15일인가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들. 그분들한테 저 시계가 제일 먼저 선물이 갔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혹시 역대 대통령들 시계 한번 선물 받아서 차고 다니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눈으로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왔는데 그분은 전체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수집을 하시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출입 기자 하시던 분이라 그걸 다 갖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 출입 기자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영남일보 혹시 본부장 얘기하시는 아니요, 그분은 예. 아니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요번에 시계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다른 시계는 대부분이 검정색에 약간 권위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계속 답습해 왔는데 요번에 지금 색깔이 보여주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브라운기가 이제 베이지색이죠. 그리고 안에도 이제 약간 상아 색깔 드는 거. 뭐 그다음에 뒤에 이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다른 대통령 거는 좀 다르다. 근데 YS 같은 경우도 대도무문이라고 적었대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뢰와 원칙 뭐 그렇게 적었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대통령들은 뭐 그냥 대통령 이름만 적은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름을 한자로 썼다고 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도 정치권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시계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사할 때 보면은 그 YS DJ 때는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선거 때도 계속 이렇게 하고 당에서도 청와대 요청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받아다가 또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사할 때 보면 그것들이 뭐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처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함부로 버릴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은 아예 만들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뭐 당에서도 굉장히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불만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저 부분이 가장 저렴하면서 임팩트가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주기도 하고 또 청와대 내에서는 팔죠. 춘추관 옆에 있는 그런 데서 파는데 시중에서는 안 팔지만 어찌됐든 청와대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기념품 판매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사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것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지금 저 얘기를 하는 우리가 좀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보 위기가 이렇게 심한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과연 맞는 청와대에서는 상황인가. 어제 보도자료 내놨고요. 안보 위기는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북한과 미국의 이른바 설전이죠. 썰전이 아니고 설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낸 청와대가 설명을 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과거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줄곧 해서 큰 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주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는 작은 기업들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힘을 빌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선의를 담은 것들은 뭐 역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저런 대통령 시계가 저게 사실은 효용 기간이 5년짜리잖아요. 5년 지난 이후에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저것은 하나의 기념품이죠. 기념품이고 대통령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다루는 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의미가 그대로 좀 많이 잘 살려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임기 말에도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누구나 원하지만 임기 말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면 좋겠죠. 그래서 임기 말에도 이걸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성공한 정부였을 때 가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잘 해결해야지 시계의 가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찻잔하고 시계를 같이 내놨잖아요. 예. 이미 이제 예정된 것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안 낸다. 그러면 오히려 불안감을 더 조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약간의 침묵의 모드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이런 부분을 이스컬레이션 안 시키려고 그런 취지지 이것이 뭐 준비가 안 됐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런 부분을 이게 한가해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화두들을 지금 두 분 패널리께서 계속 던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말이죠. 이 시계 일반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데 역대 대통령들 시계가 그동안 계속 만들어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계들이 중고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한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서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계가 가장 비싼 걸로 나옵니다. 35만 원. 시간도 오래됐고 아마 소장 가치가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계가 지금 제일 가장 싸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4만 원 정도라는 얘기가 있고 노태우 전 대통령 2만 5천에서 10만 원. 김대중 전 대통령 5만 원, 6만 원, 노무현 전 대통령 20만 원, 이명박 전 대통령 5만 원에서 1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 10만 원. 어느 한 사이트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시계가 20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최근에 나온 시기여서 새 거라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요, 말이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희소가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원히 없을 수가 있거든요.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예. 권한대행이 만들어낸 시계는 그렇죠. 이게 보지 못할 마지막일 수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 때문에 고가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시계와 차천 세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 시계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봤으면 합니다. 저희는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분위기에 돌입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들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죠? 이현주 의원이 지금 대표로 나설지 여부가 미정인 상태예요. 지금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오후 2시 전후에서 들어왔다고 하나요? 그런가요? 예. 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그렇게 된 모양이군요. 오전까지만 해도 대표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몇 사람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는 걸 제가 거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현주 의원까지 하면 4파전이 되겠군요. 이현주 의원의 직접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사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여서 그런가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돼봤는데. 네.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돕는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의원이 이현주 의원인데요.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당 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대표 출마하는 건 좀 상당히 의외예요. 안철수 대표하고 표가 겹칠 수도 있고 또 갈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더 떨어질 테고 그래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지 좀 의아한 그런 대목입니다. 예. 두 분은 지금 국민의당 대표 경선 앞으로 구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고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현주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3파전이냐 4파전이냐 이현주 의원이 출마를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아마 4파전의 양상이 되는 상황에서 접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접전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나가서 뭔가 이제 붐업을 했다. 그래서 본인을 전기 충격기에 쇼크를 줘서 살려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지지율 조사를 보면 사실은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지율이 최하위입니다. 5당 중에.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요? 그렇죠. 당 지지율이요. 이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즉 전기 충격기가 사실상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임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호남의 민심, 호남에서의 어떤 당원이 24만 명인데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국에는 이번 이 대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을 한다 그래도 다시 이제 단일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은요, 지금 김우석 부소장에게는 그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후보 등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김우석 부소장님께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당의 개혁 방안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경쟁하는 자리가 되어야 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도 당을 살리는 방안 열심히 경쟁해서 우리 당 살리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또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 우리 당 전당대회가 우리 당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혁신 전당대회가 된다면 다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컨벤션 효과까지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이제 출마 기정사실화했고 후보 등록까지 했고 컨벤션 효과까지도 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당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안철수 전 후보의 기대와 희망 섞인 기대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안대 비안이라고 하는 구도가 되면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혁신전대라고 얘기하면서 혁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가요. 그래야지 컨벤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 반환들이 새가 세지면은 이 혁신전대가 사실은 그 의미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성 후보들은 사실 전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가 후보들 간에 논의할 때도 1위 후보를 빼놓은 나머지가 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위 후보는 누군가 다른 파트너가 후보로 같이 띄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로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혁신전대를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전을 확실히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봐도 특별하게 지금 뭐 눈에 띄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마 자체가 컨벤션 효과가 돼야 하는데, 출마를 하면서 반환 쪽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하는데, 그것이 주목 효과를 얻으면서 결국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역설 같은 그 과정이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는 어떤 메시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것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국민과 당원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결국은 그걸로 승부를 보는 것이 되더라도 국민의당을 살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이어나가는 그런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현주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결심을 했다. 나는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 경쟁적인 동지관계다. 내가 안철수 전 후보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는 기사가 그래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자신감 얻은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객관적인 성적은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겠죠. 안철수 대표가 이제 1차전에서 승리를 하느냐가 결선 투표 없이 이제 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올 초에 있었던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75%였습니다. 2위였던 손학규 후보가 18%였어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불과 그게 한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김관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역시 호남당이에요. 28석 있는 것 가운데 23석을 지금 국민의당이 차지를 하고 있고. 부인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24만 명의 이번 유권자 당원들이죠. 당원들 가운데 12만 명이 이제 호남에 적을 두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다 호남과 연관이 있는 범호남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호남표가 역시 중요한데, 정동영, 천정배라는 두 분이 이제 전북과 전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연고도 있고 상당히 뿌리가 깊은 후원 그룹들,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 그 투표를 통해서 바로 될 것인지가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후보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대표 경선에 나오느냐 마느냐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제는 후보 등록했으니까 공정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비판하고 있는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호남은 국민의당의 모토입니다. 탈호남을 말하는 사람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도 도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신뢰 위기를 불러일으킨, 일종의 말하자면 방화범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자신이 불을 끄겠다고 나오니. 네,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방화범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은 또 어떤 논리로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를 비판하고 있을까요? 작년 4.13에서 우리 국민은 국민의당에 엄중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그 역사의 명령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암흑의 인기가 있어서
1%를 더 줬구나 착각한 것입니다. 개인 사당화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5%짜리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국민의당을 살려낼 것인가?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27일입니까? 27일입니다. 예, 27일. 네. 27일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이원주 의원이 출마한다면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